네, 마지막입니다. 22년 마지막 포럼이고요. 항상 그래왔듯이 오늘은 이번 학기에 그 케이스 스터디 심사를 통해서 가장 우수하게 인정받은 교수님들 추천을 좀 받아서 이렇게 두 분을 선정을 했고요. 올해 학기부터는 좀 달라진 게 있죠. 여기 이제 재학생들은 아실 텐데요. 동문들은 혹시 모르실까 봐. 기존 일반 석사에 준해서 저희들이 행정 프로세스를 그대로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라도 논문 커미티를 구성을 하고 각각에 관해서 그 커미티 위원회에 해당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심사를 하셔서 그 논문 석사와 똑같은 그 이후 행정을 이제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전하고 좀 뭐 크게 달라진 걸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학기부터 점점 조금 더 좀 더 리거러스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퀄리티에 관해서도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가야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INTM, 그러니까 카이스트 이노베이션 리뷰라는 저널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저희 과가 중심이 돼서 만들지만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하버드지만 전 세계에서 보듯이 언젠가는 그럴 학회를 성장하도록 하려면 저희들 케이스 스터디가 거기에 이제 실리게 될 경우 이제 되는 걸 디폴트로 생각할 텐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플러티나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겠죠. 어쨌든 그렇게 변하던 행정 프로세스 이제 첫 번째 원년과 같은 그 학기에 이렇게 공다영님 그리고 윤인우님께서 선정이 되셔서 오늘 이제 한 해를 마지막 이렇게 마감 짓는 의미의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우리 김병필 교수님 계속 수고 같이 저도 이제 같이 도와드리면서 같이 수고를 할 건데 혹시 내년도에 동문분들 뭐 원하시는 주제 또는 원하시는 강사가 있으시면 뭐 일단 주저없이 연락 주십시오. 네, 뭐 오바마도 알아서 모실 테니 선에서 한계를 두시고 네, 뭐 정치인도 좋고 뭐 완전 세계 최고 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 저희들한테 국내국에 뭐 일단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뭐 알아서 알아서 저희들이 여건 한도 내에서 네, 할 테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를 좀 알고 싶거든요. 원하는 저기도요. 그래서 주시면 내년도 운영하는데 충분히 반영을 어떻게든 하도록 김 교수님과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다영님 먼저 발표를 시작을 할 거고요. 뭐 시간은 좀 자유롭게 20분에서 30분 사이에 공다영께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윤인우님 제가 또 소개드리고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공다영님은 고용과 성장 관점에서 본 슈퍼가저령 기업 혁신 사례 연구로서 프레시지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잘 보이고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프리시기 사례 발표를 맡게 된 공다영입니다. 저는 현재 이제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중소기업들 대출에 담보로 제공되는 보증 심사 업무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기업은 프레시지인데, 프레시지를 처음 알게 된 거는 2020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랑 기보랑 이제 같이 하는 사업 중에 예비 유니콘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1기로 프레시지가 선정되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케이스 스터디 대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프레시지가 워낙 이제 초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용인에 한 4,000평 정도 규모의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밀키트를 직접 생산하고 또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밀키트라는 제품 자체가 사실 시장에 없었던 2016년에 설립이 돼서 밀키트라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또 점유율 1위까지 확보하면서 시장 자체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밀키트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조 키트를 이제 구조에 필요한 어떤 도구들을 모아서 에이드 키트라고 표현을 하듯이 밀키트도 밀과 키트가 합성된 개념인데요.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왼쪽 사진에 보시듯이 이렇게 그 원물들을 그대로 가공을 해서 소비자가 쉽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의미합니다. 프레시지 매출액 같은 경우에 이제 2018년에 200억 수준에서 2021년에 1,800억 수준으로 굉장히 이제 그 매출 성장세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프레시지를 이제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목차는 서론, 그다음에 이론적 배경, 그다음에 혁신 사례 연구, 그다음에 성장과 고용의 관계 분석, 그다음에 결론 및 한계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제 가젤형 기업에 대해서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정의를 보시면 이제 매출액 성장률이 3년 연속 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을 의미하고요. 이 중에서도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슈퍼 가젤형 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슈퍼 가젤형 기업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본 연구에서 알고자 하는 큰 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햇반이나 비비고로 유명한 CJ 제일제당과 같은 대기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편식품 시장에 스타트업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단기간 내에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를 하고 또 최근에는 캐나다 연기금인 CPP로부터 약 800억 원 정도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요. 이러한 프레시지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프레시지의 지금 고용 인원수 자체도 19년 88명에서 최근 450명까지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런 매출 성장률이 고용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또 고용 증가율에 유의미한 어떤 기업 변수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고용 증가율을 예측할 수 있는지 예측 모델을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밀키트 시장에 대한 정의인데요. 식품 산업은 예전에 이제 직접 만들어 먹던 소비 행태에서 계속 이제 간편하게 먹는 방식으로 진화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밀키트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더 상위 개념인 가정간편식 HMR 시장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이제 소비자가 섭취할 때 필요한 조리 정도에 따라 구분을 하자면 왼쪽 표와 같이 ready to eat, 그다음에 ready to heat, ready to cook, 그다음에 ready to prepared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밀키트는 RTP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키트에 대한 정의는 어떤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이 되어서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산업 현황을 봤을 때 사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소비자 입장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식생활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배민과 같은 배달 플랫폼, 그 다음에 신선재료 새벽 배송 서비스, 그 다음에 밀키트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CES의 5대 기술 트렌드에 푸드테크가 하나에 선정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프레시지에 투자를 한 캐나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한 수요 증가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이제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고환율 현상에서 비롯되는 외식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도 가정 간편식 시장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밀키트에 대한 검색량 자체는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프레시지에 대한 검색량은 이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그런 외식 소비를 대체해서 검색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세계 밀키트 시장 규모는 2021년 19조 원 규모에서 2030년 8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주요 기업으로는 헬로프레시와 그다음에 굿푸드, 블루에이프론 등이 있습니다. 해외 기업 특징을 비교했을 때 사실 해외 기업은 국내 밀키트 기업들과 굉장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은 이제 15분 내로 조리를 할 수 있는 ready to prepared 형태가 보편적인 반면에 해외 기업들은 사진에서 보듯이 원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배송하는, 그래서 요리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오래 걸리는 ready to cook 형태가 보편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은 제품 단위로 판매되는 반면에 해외에서는 구독 모델을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한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었고요. 이 중에서도 중간에 있는 블루웨이 프로는 프레시지의 초기 사업 모델에 해당하는데 요건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밀키트 시장의 이제 국내 기업들을 아, 두 네. 가지로 분류하면 대기업에서 대기업 계열사에서 파생된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아예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야쿠르트의 계열사인 인치온 같은 경우에는 프레시 매니저를 통해서 제품을 빠르게 배송하는 그런 차별화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CJ제일제당의 쿠킷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시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쿠킷을 비비고와 함께 핵심 수출 품목으로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마이셰프 같은 경우에는 기내식에 특화된 장점이 있었는데 올해 4월에 대한항공 C&D 서비스에서 인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테이스티나인은 업계 2위 기업으로 15분보다 더 간단하게 하나의 팬과 그다음에 5분 이내에 조리 조건이 추가된 레디밀에 집중을 했었고 올해 초에 프리시즈에서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업계 1, 2위 간의 기업 간의 이제 M&A가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장 규모와 그다음에 기업별 시장 점유율을 직접 추정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테이스티나인과 프레시지가 합산한 시장 점유율이 21년 기준으로 74.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이초온이 12.6%, 그다음에 쿠키지 8.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사실상 이제 그 밀키트라는 제품이 시장에 나오고 다양한 밀키트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는 충분했던 반면에 사실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20년 4월에 프레시지에서 이제 용인 공장이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되면서 하루 생산 캐파가 이제 3만 개에서 10만 개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어떤 시장의 확대를 좀 견인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입니다. 커스터머스 잡스 투 비라는 크리스텐슨 교수가 파괴적 혁신 이론을 제시를 하고 그 뒤에 그러면 어떻게 파괴적 혁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완적 개념으로 제시한 것인데요. 이때 잡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술 그것보다는 그 개인이 소비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해결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혁신이란 해결책이 없거나 부적절한 해결책만 있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바로 좋은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터백과 어버터니의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인데요. 이 이론은 기업 발전 단계에 따라서 혁신의 특징과 종류를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제품 혁신은 신제품 생산을 위한 혁신을 의미하고 공정 혁신은 생산 체제인 수단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초기 유동기에는 제품 혁신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생하고 전환기에는 공정 혁신이 증가하고 마지막 구체기에서는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혁신 사례 연구 파트인데요. 제일 먼저 어떻게 이제 프리시즈가 등장할 수 있었냐에 대한 개념인데요. 먼저 사실 2016년 9월에 CJ 제일제당에서 반조리 편의식을 먼저 출시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원물들은 다 빼고 부재료나 소스로 구성된 키트였는데요. 원물들을 소비자가 직접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요리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어떤 간편한 식사를 대체를 할 수 없었고 판매 실적이 저조해서 사업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프리시즈 또한 제일 먼저 벤치마킹했던 게 블루 에이프론이라서 이게 뭐 소스나 레시피를 그대로 배송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요리 시간이 길고 그 소비자의 크게 뭐 환영을 받지 못하고 외면을 받게 됩니다.
프레시지는 커스터머 서브스크립션에 집중을 해서 고객들이 밀키트를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간편하게 요리를 하는 것이라는 것에 답을 찾고 현재의 이제 형태인 밀키트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원물들을 가공을 하기 위해서 18년 2월에 채소를 전처리할 수 있는 업체 웰푸드를 인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이 피버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제품에 대한 어떤 기술과 기능에 집중을 하지 않고 고객 입장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간편한 요리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어떤 사업에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정말 제대로 서비스 혁신을 했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규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밀키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에 그 안에 있는 그 연구 결과들을 인용해 왔는데요. 이 안에서는 이제 텍스톰을 활용해서 밀키트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먼저 연결 중심성 분석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밀키트 출시, 프레시지 메뉴, 코로나 순으로 키워드가 제시가 돼서 이것은 이제 소비자들이 밀키트 상품 출시나 메뉴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전문 기업인 프레시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접 중심성 같은 경우에는 밀키트에서 다른 키워드까지 도달 경로가 얼마나 짧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밀키트, 집밥, 코로나, 조리식, 메뉴, 식재료 순으로 제시가 돼서 밀키트가 가정 대용식으로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시지의 그 보유 특허에 이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를 이제 그 드러냈을 때 쿠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리와 관계된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품 혁신을 통해서 이 기업의 핵심 역량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프레시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었고 2020년 말 기준으로 600종을 넘어가는 종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년 이상 된 지역 맛집인 백년 가게의 요리를 이제 밀키트로 제품화 출시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 또 할머니 유튜버인 박막래의 비빔국수 레시피를 밀키트로 제조를 해서 굉장히 큰 히트를 친 네,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음. 그럼 다른 밀키트 제조기업과 차별화된 프레시지만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는 이 푸드 퍼블리싱 사업에 주목을 해봤는데요. 게임 업계에서 넥슨이나 NC소프트가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퍼블리싱을 하듯이 프레시지는 유튜버나 맛집과 그 다음에 연예인의 어떤 콘텐츠 IP를 가지고 와서 밀키트 상품을 기획하고 또 제조하고 판매 유통까지 하는 그런 전체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푸드 퍼블리싱 사업이라고 명칭을 칭하고 있습니다. 요 관련 매출이 2021년 기준으로 30% 비중을 차지하고 약 560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내부 인터뷰를 통해서 프레시지는 이 IP를 제공한 이제 뭐 외식 전문 기업이나 또 유튜버에게 지급 수수료로 판매액의 2%에서 4% 정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제품 혁신의 한 종류로는 이제 냉동 밀키트를 출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냉장 밀키트는 유통기한이 일주일로 짧은 반면에 냉동은 1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제품 혁신의 하나의 요소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가격 경쟁과 공정 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핵심 역량을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가격 경쟁을 분석하기 위해서 프레시지와 쿠킷의 판매량이 제일 많은 10개 밀키트 기준으로 평균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쿠킷은 3, 4인분의 이제 대량의 밀키트를 생산한 반면에 프레시지는 1, 2인분으로 소량의 밀키트를 제조하면서 약 5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가격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평균 외식가 대비 3분의 1 수준인데 이제 지금 평균 1 가구 외식당 한 번 쓰는 비용이 45,000원 정도로 분석이 되고 이에 3분의 1 수준인 17,000원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제 그 스타트업들도 계속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고 또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사실 영업 적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격을 크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생산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공정 혁신이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봤을 때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매출 원가율이었습니다.
그 왼쪽 표에 보시면 2020년 원가율이 99%에서 21년에 92%까지 개선이 됐는데 이렇게 원가율을 개선할 수 있었던 그 배경으로 기업의 공정혁신 관련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고객 단가를 초기에 29,500원 수준에서 후기에 37,800원까지 28% 정도 개선을 하면서 원가율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수익성이 낮은 상품 매출 비중보다는 제품 매출 비중을 56%에서 74%까지 늘리면서 또 원가율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래 초기에는 이제 자사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해서 밀키트를 그 판매를 했던 반면에 이제 2020년과 21년에는 이마트의 피콕과 그다음에 쿠팡의 곰곰과 같은 대기업에서 밀키트 제조와 생산을 프레시지에 위탁하고 OEM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B2B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런 B2B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유통기한이 짧은 밀키트의 재고 부담을 그 거래 기업에서 가져간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재고 자산 회전율을 높이면서 원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프레시지가 지금 밀키트 생산에 굉장히 특화를 하고 있어서 지배적 설계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는 시사점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초기에는 농산물을 직접 프레시즈 공장으로 가지고 와서 가공을 했다면 이제 생산의 경험칙을 통해서 농산물을 재배한 지역에 가까운 농산물 점처리 업체에서 1차 외주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조립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그 용인 공장으로 가지고 오면서 제조 수요를 높이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밀키트가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징을 강하게 띠는 산업이다 보니까 밀키트에 들어가는 또 육고기나 뭐 축산이나 채소 등을 인풋 재료를 스펙을 표준화해가지고 서로 다른 밀키트에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듈화를 진행하고 이제 신제품 설계에 그걸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공정혁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과연 지배적 설계가 도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배적 설계는 일반적으로 기술 수용에 따른 수익 체증에 따라 발생하고 또 학습 효과나 금융의 경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의 재무 분석을 좀 해보았는데 제조원가 명세서상에 총원가에서 농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또 1인당 매출액 자체가 작아지고 있어서 학습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또 전체 재무를 봤을 때 총 비용 대비해서 재료비나 인건비와 같은 변동 비율이 높다 보니까 고정비를 바탕으로 어떤 규모 경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배적 설계가 도입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전체를 요약을 하자면 17년과 18년 창업 초기에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제품 속성을 레디 투 쿡에서 레디 투 프리페어드로 변경하면 하는 서비스 혁신으로 초기 시장을 선점을 했고요. 이후 2020년에는 하루 최대 10만 개의 밀키트를 생산할 수 있는 용인 공장을 준공한 이후에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였는데 특히 유튜버나 또는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하는 푸드 퍼블리싱 사업을 통해서 차별화된 제품 혁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치열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프레시지는 원가율 개선을 위해서 고객 단가 개선이나 제품 매출 비중 확대, 그 다음에 OEM 등과 같은 B2B 매출 확대, 그 다음에 원물 모듈화와 외주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매출 증가가 과연 고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 보증 기금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회계 분석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종속 변수는 2018년 대비 2020년 고용 증가율이고요. 독립 변수로는 기술성, 성장성, 그다음에 일자리의 양, 일자리 질, 그다음 벤처 인증이나 이노비즈 인증 같은 혁신성에 관련된 변수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1차적으로 회계 모형을 구축을 했을 때 연속형 범주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서로 상관관계를 도식화하니까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변수들이 있어서 이러한 변수들의 다중 공산성 분석을 수행하게 됐고 그 VIF가 10보다 큰 변수들은 모형에서 빼고 다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회기식은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모양과 같고요.
유의미한 변수로 매출 성장률과 또 고용 증가율과 같은 변수들이 99.9%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이 모형의 결정 계수도 78.5%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레시지 기업 데이터에 적용을 했을 때 2019년에서 21년 3개월 데이터를 넣었을 때 2021년에 305명이 될 거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21년 고용 인원수가 298명으로 그와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이 회계식이 결국 시사하는 인사이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석을 해봤을 때 왼쪽에 있는 그 회계식을 보면 개수가 큰 게 보통 고용 증가율이 0.88, 0.94로 최근 2개년 고용 증가율이 굉장히 그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현재 제도와 굉장히 연결이 돼 있었던 게 예를 들어 기보의 일자리 기업 선정평가표나 또는 중소기업 연구원을 통해서 수행하는 일자리 평가 우수기업 선정평가표를 보면 최근 2개년 고용 증가율이 한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 제도 어떤 선정평가표와 그 맥락이 좀 닿아 있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기 분석식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추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용 증가율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수립하려고 했는데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을 했고 주요 투입 변수는 앞에 있는 변수들과 같고 산출값인 아웃풋은 고용이 증가하면 1, 증가하지 않으면 0을 기준으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각화했을 때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A 기업의 데이터가 뭐 등급이나 뭐 재무 등급이 들어갔을 때 디시전 트리가 100개 정도 생성이 되고 각 트리들은 고용이 증가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용이 증가한다는 이걸 그 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증가한다는 1인 트리의 개수를 모아서 그게 60개다 하면 결국 고용이 증가할 확률은 60%라고 최종적으로 도출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프레시지 19년에서 21년 데이터 적용을 했을 때 75% 확률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 실제로도 고용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예측 모델을 평가를 했을 때 정확도가 70% 정도 넘어서서 이것도 유의미한 어떤 의미가 있는 예측 모델이라는 것을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그 트리들 중에 하나를 꺼내서 이 트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들을 사용했나를 봤을 때 이제 매출 성장률과 또 손익계산서상 급여 금액 또는 뭐 벤처 인증 여부, 재무 등급을 주요 변수로 활용해서 예측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전체로 확대를 해서 이 예측 모델 전체에서 주요 변수들이 무엇이었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하자면 먼저 MDI 방식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매출 성장률과 2020년 급여 금액, 그다음 벤처 인증 여부 등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였고요. 검증 세트인 테스트 샘플에 대해서 피처 퍼뮤테이션 방식으로 분석을 하면 둘 다 거의 동일하게 매출 성장률과 2020년 급여 금액, 벤처 인증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프리시즌은 이제 초기에 고객 중심의 제품 혁신을 지나서 현재는 이제 치열한 가격 경쟁과 공정 혁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관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M&A하는 볼트온 전략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또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 산업 성장세가 둔화가 되고 또 재고 회전율이 떨어지는 재고 부담이 상승되는 점, 그다음 영업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점을 해결해야 될 어떤 한계점으로 제시하면서 본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일단 윤인우님까지 듣고 종합적으로 한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윤인우님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ITM 22기 윤인우이고요. 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이 하이브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 핵심 역량과 플랫폼 생태계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하이브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론적 배경 그리고 이론에 따른 분석 내용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인데요. 이 하이브는 2005년에 창업을 해서 아직 설립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은 회사이지만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미국의 타임지나 뭐 패스트 컴퍼니 같은 주요 언론 매체에서 그 영향력과 뭐 혁신 성과 등을 인정받은 바가 있고요. 작년에는 그 미국의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하면서 그 대한민국 엔터업계에 한 획을 긋는 이벤트를 선사를 했습니다. 그 이타카 홀딩스는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이런 해외 탑 가수들을 매니지먼트하고 있는 회사고 이제 하이브는 약 1조 2천억 원 정도를 들여서 공격적으로 이제 이타카 홀딩스 지분 100%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로 좀 발돋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국내 이제 엔터 4사 엔터 4개 회사의 매출액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하이브는 이제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2021년에는 국내 엔터업계 최초로 매출 1조를 넘겼고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138%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줬는데요. 과연 좀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 BTS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혁신 요소가 있었던 것인지 한번 분석해보고 싶어서 하이브를 연구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저희 리서치 퀘스천은 다음과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엔터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였던 하이브가 이제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이제 압도적인 성장을 이룬 혁신 요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이브는 높은 BTS 의존도를 탈피하고 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국내 음악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6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수출액은 1조 3천억 원 가량이 해당이 되고요. 이제 전체 컨텐츠 산업 내에서 음악 분야가 이제 게임 분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고 작년에는 수출액 성장률이 38.5%에 달했습니다. 이런 현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글로벌리 K-팝 열풍이 상당하고 이제 국내 콘텐츠 산업에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K-팝 아이돌은 크게 4세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 데뷔하고 있는 4세대 아이돌의 경우에는 이제 데뷔와 동시에 빌보드 200 차트에 진입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빌보드 메인 차트는 크게 이제 빌보드 핫 100 차트가 있고 빌보드 200 차트가 있는데요. 이제 빌보드 핫 100 차트는 간단하게 말해서 히트곡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 한 곡이 인기가 세계적으로 정말 인기가 많아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싸이, BTS, 블랙핑크 이 정도의 가수들만 지금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빌보드 200 차트는 앨범 차트이기 때문에 히트곡이 없더라도 좀 팬들이 앨범을 많이 구매하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 들어서부터는 이제 뭐 BTS, 블랙핑크 포함해서 뭐 몬스타엑스나 트와이스, TXT, 엔하이픈, 세븐틴, 에스파, 에이티즈 이런 매우 다양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이 빌보드 200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히트곡 하나 없이 빌보드 메인 차트를 점령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현상은 좀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좀 글로벌 팬덤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 팬덤이 이제 실물 앨범 구매로 이어지면서 가능하게 된 현상이었는데요. 또 이러한 성공 공식은 이제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팬덤을 확보를 했던 BTS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브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의 매출액 그래프인데요. 이제 발전 단계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창업 초기, 성장기, 확장기 이렇게 크게 3단계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이 창업자인 방시혁은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수석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히트곡을 제조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에 독립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창업을 했고요. 이제 초기에는 뭐 혼성그룹 에이트나 뭐 걸그룹 글램 등을 데뷔를 시켰는데 이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매우 너무 없어서 본인의 히트곡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자금 조달을 해서 힘들게 BTS를 키웠고, 그래서 BTS는 이 기획사의 경영난 속에서 2013년도에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하면서 좀 이제 팬덤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빌보드 200 차트에 처음으로 이제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급격하게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BTS가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에 알려졌던 뭐 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를 이제 성장기라고 봤을 때, 이제 하이브는 2015년에 매출 123억을 기록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도에는 거의 약 8천억 원 가량으로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최근까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가파른 속도로 매출 규모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기라고 명명을 해봤고요. 최근에는 이제 최고 경영진을 개편을 하고 본격적인 M&A를 통해서 기업 규모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코스피에 상장을 하면서 거의 한 1조 가량을 자금 조달을 했고, 그 이후에도 뭐 유상증자나 CB 발행을 통해서 거의 2조 7천억 원 가량을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조달한 자금으로는 이제 M&A를 통해서 이제 탑업인의 지분을 취득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뭐 레이블을 확대하고 뭐 기술에 투자하고 이제 다양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장기 사업 확장 전략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축을 한 것입니다. 현재 한 2019년까지만 해도 BTS 단독 아티스트만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현재에는 이제 산하 레이블에 이제 BTS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소속이 되어 있고, 올해 2022년 빌보드 200 차트에 진입한 그룹만 5개의 그룹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2년도 BTS 매출 의존도가 60%대까지 하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업 확장 전략은 IP 활용인데요. 이제 OSMU,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을 통해서 이제 음악 분야를 넘어서 이제 전체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 게임, 뭐 웹툰, 뭐 메타버스, NFT 등의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아티스트 IP를 접목해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장기 마지막 사업 전략으로는 팬덤 플랫폼인 위버스를 구축한 것인데요. 위버스는 이제 기존의 네이버나 다음 카페 등에서 이루어졌던 이제 팬 커뮤니티 기능, 그리고 유튜브나 뭐 트위터 등에서 이루어졌던 아티스트와의 소통 기능, 그리고 뭐 타 오픈 마켓이나 뭐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했던 앨범 판매 기능, 그리고 이제 티켓 예매 사이트를 통해서 예매해야 했던 뭐 콘서트 티켓 구매 기능, 뭐 위버스만의 뭐 독점 콘텐츠 공급, 이런 활동들을 모두 통합한 이제 팬덤 커뮤니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정성적으로는 팬덤의 지속력을 확대를 할 수가 있고, 정량적으로는 이제 하이브의 수익 확대에 기여할 수가 있는 이제 통합된 팬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한 700만 명 정도 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 이런 팬덤 플랫폼은 3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브에서 운영하는 위버스가 있고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디어유에서 운영하는 버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유니버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3개의 플랫폼 중에서 이제 뭐 월간 활성 이용자 수나 매출액 수준에서 위버스가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혁신 이론을 좀 접목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3가지 이론에 착안해서 하이브를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프라할라드와 하멜 교수의 핵심 역량 이론이고요. 이제 핵심 역량이란 핵심 제품이 자라나는 이제 뿌리라고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핵심 제품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역량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일단 다양한 사업 단위에 적용 가능한지, 그다음에 소비자의 가치 인식에 기여를 하는지, 경쟁자가 모방하기 어려운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기준을 통과한 핵심 역량만이 진정한 기업의 핵심 역량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비즈니스 이론입니다. 일단 플랫폼 비즈니스의 속성은 양면 시장, 그리고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대표할 수가 있는데요. 양면 시장이란 이제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이용자들이 높은 거래 비용 때문에 플랫폼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상호작용 과정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단 서로 같은 집단 간에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직접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고, 서로 다른 집단 간에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간접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요. 간접 네트워크 효과란 이제 양면 시장에서 이제 한 집단의 이용자가 얻는 효용이 다른 집단의 이용자 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 기반과 보완제 간의 자기 강화 사이클이 작동을 하면서 플랫폼이 지배적 디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학자인 데이빗 에반스 교수는 이제 양면 시장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 기준을 통해서 위버스 플랫폼의 특징을 한번 분석해 보자 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이제 웨일과 워머가 제시한 디지털 생태계 관점의 비즈니스 옵션 이론입니다. 일단 가로축은 가치 사슬에서 생태계 관점으로 사업이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로축은 고객과의 관계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급업체 모델, 모듈 제공자 모델, 옴니채널 모델, 생태계 주도자 모델이라는 네 가지 비즈니스 옵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이론에 착안해서 하이브의 사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 먼저 프라할라드와 하멜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핵심 역량을 판단해 봤는데요. 그 결과 하이브의 핵심 역량은 우수한 인력, 콘텐츠 기획력, 디지털 전환 능력이었다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수한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활동의 핵심 자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데, 하이브의 핵심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음악적 역량과 리더십 능력이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인력들을 조직으로 흡수할 수 있었다였습니다. 우수한 인력은 당연히 다양한 사업 단위에서 모두 발휘가 될 수 있고 소비자의 가치 인식에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 창업자로부터 이제 형성되었던 하이브만의 인력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경쟁자가 모방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하이브의 핵심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 핵심 역량은 컨텐츠 기획력이고요. 좀 엔터 기업의 필수 역량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경쟁자의 모방 위험이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하이브만의 독특한 이제 내러티브, 이제 컨텐츠 기획한 내러티브, 뭐 스토리텔링 능력과 이제 컨텐츠 기획 규모 이런 것들은 좀 쉽게 모방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컨텐츠 기획력 또한 하이브의 중요한 핵심 역량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역량은 디지털 전환 능력인데요. 이제 보넷과 웨스트렌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의 요소로 리더십 능력과 디지털 능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능력은 누구나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이겠지만, 이제 리더십 능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것은 좀 모방이 힘들다라고 판단을 해서 디지털 전환 능력이 하이브의 이제 핵심 역량이었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또 이러한 세 가지 핵심 역량을 통해서 하이브의 핵심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컨텐츠와 팬덤을 만들었고, 이렇게 이 핵심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파악했습니다. 좀 핵심 역량에 대한 세부적인 사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수한 인력 부분에 있어서 창업자 방시혁은 좀 학창 시절부터 빌보드 차트를 좀 달달 외우고 다녔던 이제 빌보드를 통달한 빌보드 키드였었고요. 이제 작곡가로서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빌보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았고, 또 구성원들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리더십 능력 또한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BTS의 성공 뒤에는 이제 BTS의 전담 프로듀서인 피독이라는 능력 있는 프로듀서도 있었고요. 확장기에는 좀 인재 블랙홀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수한 인력들을 좀 많이 영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하면서 이제 영입한 이
스쿠터 브라운 하이브 아메리카 CEO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해외에 마케팅했던 인물로서 이제 미국의 매우 저명한 연예 기획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M&A를 통해서 이런 우수한 인재를 좀 하이브 조직 내부로 흡수시키면서 글로벌 엔터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발판을 좀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컨텐츠 기획력인데요. 이제 하이브는 BTS 앨범 기획하면서부터 좀 독특한 세계관을 형성을 했고, 좀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면서 좀 공감을 유발한 바가 있고요. 좀 최근 확장기에는 더 큰 규모로 아주 조직적인 컨텐츠 기획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라스베가스 더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라스베가스를 온통 BTS 테마 도시로 만들었던 이런 기획력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능력에 있어서는 일단 먼저 BTS가 적극적으로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서 글로벌 팬덤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공연이 힘들어지니까 좀 온라인 공연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공연 이제 키스위와 같은 공연 기술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기술 개발에 좀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온라인 콘서트인 뭐 방방콘, 그리고 머스터 소우주 이런 콘서트들을 위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연동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뭐 멀티뷰 서비스라던가 증강현실, 확장현실, 뭐 비주얼 이펙트 뷰 이런 각종 기술들을 연동을 해서 디지털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갔습니다. 또 확장기에 공격적으로 M&A를 진행을 하면서에 있어서도 좀 3가지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했다라고 보여졌는데요. 이렇게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혁신을 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이브가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에는 좀 핵심 역량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BTS 넥스트를 준비하기 위한 이제 플랫폼 생태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플랫폼 비즈니스 이론을 통해서 위버스의 플랫폼의 특징을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데이빗 에반스의 3가지 조건을 통해서 양면 시장 여부를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간접 네트워크 효과의 존재 여부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플랫폼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플랫폼이 존재하는가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부합한다는 위버스가 이제 부합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다만 간접 네트워크 효과 부분에 있어서 일단 팬덤 커뮤니티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좀 그 네트워크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팬덤이 매우 강력한 이용자들만 플랫폼에 존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이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 효용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 네트 효과가 제한이 될 거고요. 만약에 다양한 아티스트에 관심을 가진 이용자들이 확대가 돼서 좀 다양성이 확대가 된다면 이제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향후에 발생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위버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통해서 살펴보면 입점 아티스트는 꾸준하게 증가를 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78개 커뮤니티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이제 감소하는 구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2022년 상반기에 들어서 이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꾸준하게 좀 감소하는 구간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네이버의 브이라이브와 통합을 한 위버스 2.0이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좀 아티스트가 이제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티스트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제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어떤 아티스트가 입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냥 아티스트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용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현상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강력한 이제 개인의 선호도가 반영되는 팬덤이라는 특수성에 의해서 기인을 하는 것으로서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현재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위버스의 화면 구성을 보면 이렇게 좀 개별 아티스트 채널에 가입을 하고 입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폐쇄성이 존재하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여졌고요. 이제 현재 플랫폼의 목적이 이제 팬덤을 신규로 창출을 하는 게 아니라 팬덤의 지속성 확대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위버스 플랫폼은 결국에는 향후의 그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좀 간접 네트워크 효과 발생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처럼 좀 팬덤이 강한 이용자들을 주로 흡수를 한다면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에 좀 제한이 될 것이고, 반면에 다양한 선호도를 가진 이용자 수를 좀 널리 흡수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사용자 기반인 아티스트 수와 이제 보완제인 팬 그룹들 사이에 좀 자기 강화 사이클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해야 자기 강화 사이클에 의한 자생적으로 이제 플랫폼이 커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위버스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플랫폼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위버스 플랫폼의 특징과 더불어서 그럼 하이브가 위버스를 통해서 디지털 생태계 비즈니스 옵션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하이브는 공급업체 모델에서 시작을 해서 위버스를 통한 옴니 채널 모델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통해서 생태계 주도자 모델로 진화하는 중이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일단 먼저 공급업체에서 옴니채널 모델로 진화한 과정을 살펴보면 하이브는 좀 위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밸류체인의 통합을 이루었는데요. 기존에는 다른 회사의 플랫폼들을 좀 이용을 해야 했던 모든 팬덤 활동들을 좀 위버스로 통합해서 구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버스는 초기에 뭐 TXT나 뭐 BTS, 세븐틴 이런 좀 하이브 레이블 소속의 아티스트 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위버스를 통합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초기에는 이제 밸류 체인을 내재화하는 이제 옴니 채널 모델을 구축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위버스는 이제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좀 경쟁사를 좀 흡수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태계 주도자 모델로 좀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일단 타 기획사 소속의 아티스트들이 위버스에 입점을 하기 시작했고요. 일단 기존의 팬들이 아티스트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던 네이버의 V 라이브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위버스 플랫폼을 단기간에 좀 규모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YG 엔터테인먼트와는 지분 교환을 해서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고요. 그로 인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MD몰을 위버스샵으로 전면 이전해서 통합을 했고, 그다음에 블랙핑크가 이제 위버스에 입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버스 재팬 그리고 위버스 US를 설립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팬덤 플랫폼으로 도약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서 이제 상호 의존적인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이제 위버스 플랫폼이 앞서 살펴봤듯이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아직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효과를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플랫폼 다양화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생태계 주도자 모델로 진화를 하면서 다수의 외부 아티스트를 이제 영입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전략적인 방향성이다라고 보여졌고요. 향후에 팬덤 생태계를 주도하는 이제 지배적인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론에서 제시했던 두 가지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답인데요. 일단 먼저 하이브를 압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든 혁신 요소에는 우수한 인력, 콘텐츠 기획력, 디지털 전환 능력이라는 핵심 역량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대적 배경 그리고 외부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을 했다라고 보여졌고요. 그리고 차별화된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서 BTS가 탄생을 할 수가 있었고, 최근 확장기에는 이제 BTS의 성공으로 유입된 자금을 활용해서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과감한 M&A를 통해서 괄목할 만한 외형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브는 BTS 매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팬덤 플랫폼을 통해서 미래 팬덤 생태계를 장악하기 위한 전략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고객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과 서비스 혁신으로 또 위버스 플랫폼이 계속 이제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고요. 다수의 경쟁자들을 위버스로 흡수시키면서 이제 플랫폼 생태계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공개된 데이터가 매우 부족해서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좀 매우 아쉬운 부분이기는 했는데요. 사실 현재 아직까지는 좀 강력한 팬덤 위주의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간접 네트워크 효과 발생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지만 향후에 이제 브이라이브와 통합을 하면서 조금 더 다양성이 증가한다면 충분히 이제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고객 경험 강화를 위해서 플랫폼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좀 지속적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 혁신을 한다면 글로벌 팬덤 플랫폼 생태계를 주도하는 좀 압도적인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분 다 확실히 좀 굉장히 깊게 고민하신 결과가 누구나 느낄 수 있고요. 그 첨단이죠. 두 분 다 한 분은 이제 식품 산업 쪽에 코로나 때문에 나온 지금 이머징되고 있는 첨단 분야, 하이브는 뭐 여러분들 다 잘 하시는 분야고요. 그래서 요즘과의 시사점도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없으신가요? 제가 한번 할까요? 너무 없으면 심심하니까. 예, 원장님. 네네. 그 첫 번째, 두 번째 다 참 연구를 아주 훌륭하게 하셔서 많은 그 도움이 되고요. 또 새로운 연구 주제거리도 많이 또 제기한 것 같아요. 그 두 분 모두 수고 많았고요. 궁금한 거는 첫 번째 그 발표에서 고용과 성장 간의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요즘 보면은 뭐 고용 없는 성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연구 결과는 밀키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 두 양자 간에 이제 정해 관계가 있다. 그런 건데, 혹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고용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다른 산업까지 같이 이렇게 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밀키트 시장이 성장하면 다른 예를 들어 뭐 식당이라든지 레스토랑 뭐 이런 쪽에는 또 고용이 감소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이야기가 됐으면 하는데 어떤 그것에 대한 그 견해를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에서 그 차별화된 어떤 스토리텔링이라고 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스토리텔링에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어필이 되는지 그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더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간접 네트워크의 이제 효과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팬덤이 망할 때 또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나누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면 아주 재밌는 논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코멘트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 시간 제한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처음에는 가젤형 기업으로 한정해서 회계 분석을 하려다가 데이터 수가 많지 않아서
기부에 있는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기부에 있는 기업들의 한 70%가 제조업이고 또 나머지 한 20, 30%가 ICT 쪽에 있는 어떤 기술 기반 기업이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음식업이나 일반 도소매업 관련 기업들의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좀 큰 그런 편중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이라서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중소기업들로 사실 확대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약간 그런 연구 한계점을 좀 뒤에 보완해서 네, 추후 연구 과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답변을 드리자면 차별화된 스토리텔링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BTS가 좀 글로벌리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그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마치 마블 영화처럼 좀 전작과 후작이 연결되는 이런 스토리텔링 식으로 좀 음반을 기획을 했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마블의 뭐 쿠키 영상 같은 거를 보는 것처럼 이제 뭐 전작의 뭐 아우트로가 뭐 다른 앨범의 인트로와 이제 연결이 된다거나 약간 이런 요소들을 좀 포함을 해서 팬들이 좀 그런 것들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구성을 했었고, 좀 청춘들이 이제 좀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한 뭐 꿈이나 뭐 행복, 뭐 사랑 뭐 이런 시리즈를 좀 주제화로 이제 엮어서 좀 스토리텔링 하는 식의 좀 음반을 좀 발매를 함으로써 좀 글로벌 청춘들의 좀 공감을 많이 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수님께서 이제 팬덤이 강할 때와 강하지 않을 때 연구를 심도 있게 하면 재미있는 연구가 될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심도 있는 분석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고요. 향후에 좀 이런 팬덤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플랫폼이 좀 안착이 되면은 좀 공개된 자료도 많아지고 통계 자료 같은 것도 좀 접근이 가능해지면 충분히 이런 분석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네. 이것으로 포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발표해 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졸업이신데 여기서 하신 이 자신감으로 또 사회 리더가 반드시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에 저희 INTM이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동문들이 다 백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함께 지속적으로 같이 얘기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그 수고해주신 김병필 교수님 또 원장님 여러 교수님들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 더욱더 알차고 더 도움이 되는 포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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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